부자가 되려면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가? 예전에 미국 경제 잡지 포브스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세계 400대 거부 가운데 18명은 대학을 가지 않았거나 중퇴했다. 그러나 이들의 재력은 평균 48억 달러로 전체 평균 18억보다 훨씬 더 많았으며 미국 동부의 사립명문대 아이비리그 출신자들보다 평균 2배 더 많았다. 즉, 학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돈은 더 많이 벌었다는 말이다. 실제로 유명한 자수성 가형 부자들을 보면 학력이 좋은 사람이 드물다. 국내 재벌 1세들도 그렇다. 재미있는 것은 학력과 학벌이 화려한 사람들이 들어가고자 애쓰는 회사들이 대부분 학력이 짧은 사람들이 만든 회사라는 점이다. 이 사실은 부자가 되려면 학교 공부를 하지 말라는 뜻일까? 헛소리 하지 말아라. 특출한 능력과 노력이 따로 없는 한 학교 공부를 너무 안 하면 아이 기회가 박탈되어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는 더 높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에디슨은 학교 무용론을 직접 실천하고자 자기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는데 그 아들은 나중에 사기꾼이 되어 감옥살이도 하였고 평생 비참하게 살았다.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학교와 관련된 몇 가지 거짓말들이다. 첫 번째 거짓말은 공부 잘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 는 말이다. 진실은 인격의 깊이와 지식의 양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부를 잘한 덕분에 어떤 전문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교양인이 되었다는 것도 결코 아니다. 농경시대에는 교육의 목적이 인간 형성에 있었고 때문에 가르치는 자는 스승이었다. 그러나 더 이상 학교 공부는 인격 함양을 위한 도구가 아니며 그저 지식일 뿐이고 배우고 나서 몇 년도 못 가 다 잊어버릴 것들이 태반이며 가르치는 자는 직업인으로서의 교사일 뿐이다. 두 번째 거짓말은 선생님을 존경하라는 말이다. 고졸자들은 보통 초중고 12년 동안 70, 80명 정도의 교사를 만나게 되는데 고3 학생 1084명에게 존경하는 교사가 몇 명이나 되느냐고 물었더니 46.5%는 1에서 2명, 34.7%는 3에서 4명, 8.1%는 5에서 6명, 7.6%는 없다고 대답했다는 통계가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내 딸들이 존경할 만한 교사를 만날 확률은 10%도 안 된다는 뜻이다. 나는 실제로 내 딸들에게 학교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 고 한 적도 없고 선생님을 존경하라는 말도 전혀 한 적 없다. 오히려 교사들 중에는 형편없는 연놈들이 더 많으며 운이 아주 좋아야 존경할 만한 스승을 만나게 된다고 말해왔다. 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정말 웃기는 연놈들이 선생님 행세를 하는 게 부지기수다. 그래서 나는 교사평가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으며 그 평가에는 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어쨌든 부모들이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득달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일반적인 봉급생활자보다 돈을 더 잘 버는 전문 직업을 가지려면 갖가지 자격시험을 잘 치러야 하므로 공부를 잘해야 하고 좋다는 직장 역시 좋은 학교를 나와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 공부 자체를 잘한다고 해서 또는 오래 공부하였다고 해서 경제적 수입이 언제나 정비례하게 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가르치는 일이나 연구로 밥 먹고 사는 선생, 교수, 연구원 같은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학교 공부 자체는 돈을 버는 게임을 수행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나 관계가 있는가. 순전히 내 개인적 생각이지만 고등학교까지의 교과 과목들에 대한 나의 평가는 아래와 같다. 국어 논리력, 발표력, 글쓰기 등을 개발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다른 과목들도 그렇지만 학자가 되는 데나 필요한 내용들도 많다. 강남 갔다 돌아온 제비를 무조건 조국의 광복으로 외워야 하는 교육은 거지 발사계보다도 더 못하다. 수학 논리력을 키워주지만 1차 방정식과 간단한 기하 지식 정도 이외에는 돈 버는 게임과 별 관련이 없다. 연관 과목에 학자나 엔지니어가 될 지극히 일부 학생들을 제외하면 고교 때 열심히 공부한 수학의 정석 시리즈는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영어 못하면 돈 벌 기회가 많이 줄어들며 해외여행도 단체 관광으로만 다니게 된다. 하지만
영어를 가르칠 만한 자격을 가진 교사의 수는 아주 한정되어 있다. 대부분은 무조건 외워라고 가르치며 자기 돈으로 자기 실력을 늘리려 하기보다는 국가에서 교육을 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들도 있다. 제2외국어 영어보다는 그 기회의 폭이 적다. 과학 실험을 많이 한다면 과학적 사고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지만 그 분야에 종사할 사람들 이외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나 전기, 전자, 물리, 화학에 대한 기초 지식은 쓸모가 종종 있다. 하지만 어느 중학교의 닭대가리 과학교사는 학생들에게 교과서 단원 목차만 4시간 동안 외우게 한다. 국사 한국인 혹은 애국자가 되는데 필요할 수도 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졸업 후 다 잊어버릴 것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도 외워야 점수가 나온다. 세계사 역사는 결국 경제적 이득을 위한 투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배우게 된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배우면 좋지만 시시콜콜 외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돛, 윤리 이런 것은 배웠다고 해서 자동 실행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건 역시 암기할 것들이 많지만 곧 다 잊어버리고 말 것들이다. 미술, 음악, 체육 어느 미술교사는 자기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그리지 않으면 점수를 주지 않는다. 어느 음악 선생은 이론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그것을 외우게 하는데 귀신이다. 어느 체육 선생은 비 오는 날이면 학생들에게 필기를 엄청 시킨다. 나는 그런 교사들의 머릿속을 해부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고 싶다. 교장, 교감, 교육감 등등 이 사회가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배울 수도 있다. 나는 고교 졸업 후 몇 년도 못 가 잊어버린 내용들은 배울 필요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다. 하물며 1년도 못 가 까맣게 잊어버릴 내용들을 기초학력의 증대니 국민교양의 토대니 하는 명분으로 강제로 가르치는 정책은 정말 쓰레기통에 쳐 박아야 한다고 믿는다.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1년 후에는 똑같은 상태를 보일 텐데 그걸 가르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 어느 나라 교육계에도 기득권층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과목을 고교 과정에서 학생들이 임의로 선택하는 과목으로 선정하려고 할 때 가장 반대가 심한 집단은 당연히 그 과목을 전공한 학자들이거나 교수들일 것이다. 당연히 그들은 그 과목이야말로 학문의 기초이며 고교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과목이라고 침을 튀기며 강조할 것이다. 마치 그것을 안 배우면 삶의 질은 물론 국민의 교양이 떨어지게 되는 양말이다. 결국 그 기득권자들의 입김에 그 과목은 고교 과정에서 여전히 강제적으로 배워야 하는 필수 과목으로 남게 된다. 내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고교 과정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과목들은 그 과목과 관련된 분야로 진출하지 않을 99.99%의 학생들에게는 그 10분의 1만 배워도 충분한 내용들이다. 즉 0.01% 미만의 학생들이 그 과목을 전공하게 되고 바로 그 극소수를 가려내고자 기득권자들은 자기 밥그릇이 적어지기 때문인지 모든 학생이 그것을 배워야 한다고 입에 개거품을 문다. 실례를 들어보자. 교육인적자원부의 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고 원하는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교육제도상 가장 훌륭한 것이지만 2001년 6월 1903개 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학교사의 76.9%, 고교교사의 84.8%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고했고 16.5%, 15.7%는 폐지를 주장했다. 심지어 전교조 교사만여 명은 반대 투쟁까지 벌였는데 그들의 반대 이유는 현장 실정을 무시했으며 교직의 미래를 불안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학생들에게 불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입장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반대하였다는 말이다. 이게 대다수 교사들이다. 그렇다면 대학은 어떨까? 한국에서 졸업 후 경제적 대가를 받는 직업을 가지려는 사람들에게 대학에서의 전공 과목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조금 낫지만 대부분은 졸업 후 사회에서 새로 배워야 한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일까? 전체 교수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교수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구시대적 권위에 사로잡혀 낡은 강의록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면서 뜬구름 잡는
차원 높은 소리. 이를테면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여야 한다는 등의 듣기 좋은 말에나 능하고 갖가지 연구기금에 침을 흘리지만 정작 연구는 대학원생들을 부려먹으며 짜깁기 연구 결과 발표에 능숙하고 그 결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도 모르는 무능력한, 그러나 스스로를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고학력자들만 길러내는 주범들이기 때문이다. 잠시 옆길로 나가자. 대학에 대한 나의 혹평에 대하여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대학은 출세지향주의를 가르치는 비인격적인 장소가 아니라 인간을 기르는 곳이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냉혹한 적자생존의 사회 논리에 맞춰 싸울 수 있는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곳도 아니고 이 사회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도 아니다. 직장인을 길러내는 학원도 아니다. 학교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공동체 정신과 교양을 길러주는 곳이다. 또한 순수 학문을 시장 논리로 평가하면 안 되며 특히 대학원은 돈을 더 벌려고 가는 곳이 아니다. 학문을 향한 열정을 바치고자 가는 곳이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나는 이렇게 반박하고 싶어진다.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대학을 안 나오면 인간이 되지 못하나 보지. 인간이 되고자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내게 데리고 와. 너 직업이 교수지. 언제나 실력 없는 교수들이 그런 말을 그림같이 늘어놓는다는 것을 내가 안다. 학교에서 인간을 길러. 대학이 무슨 청학동 서당이냐. 학연과 연줄로 줄줄이 엮여있는 그 집단에서 인간을 길러. 연구비 한 푼이라도 더 타다가 연구는 뒷전으로 미루고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려는 놈들이 뻔히 있는데 학문을 향한 열정, 아이고 장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들이 세계적으로 수준이 그렇게 열등한 거냐. 한번 강단에 발을 넣으면 99%가 그 교수직을 평생 유지하는 해병대 논리를 고수하여 왔던 집단이 무슨 홍익인간이니 개소리냐. 순수 학문을 시장 논리로 평가하면 안 된다고. 맞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기억해라. 허버트 스펜서는 19세기 말 영국의 인문주의 교육을 장식 교육이라고 통렬히 비판하였었다는 사실과 내가 순수 학문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그 시대의 인문주의 교육이나 별다를 게 없다는 것을 말이다. 어쨌든 간에 너는 순수한 열정으로 학문을 택했다며 돈은 바라지 않은 것이었다며 잘 먹고 잘 살자고 공부한 것은 아니라며 그런데 왜 대학에 돈이 없어서 연구가 안 된다는 거니? 연구를 하려면 돈은 필요하다며 돈. 그 돈 대부분은 세금 혜택까지 누리면서 너희들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결국 연구를 더 해야 하는데 돈을 안 주니까 안 한다는 말밖에 더 되냐. 손님이 많아야 너희 지위가 안정되니까. 이 사회에서 별 의미도 없는 대학원으로 학생들을 꼬드기고 학점과 논문 통과를 무기로 학생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집단 역시 너희 아니냐. 일부만 그렇다고 정말. 사정 나는 고려대 같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수평가제도를 아주 좋은 제도라고 믿는다. 교육계에 대한 내 불만은 이쯤에서 그치자. 오해하지 말라. 학교 교육에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공부를 대단히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성공과 부를 잡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존재한다. 아니 부자가 되지는 못할 수 있어도 적어도 가난에서 분명하게 탈출할 수는 있다. 첫째, 이 사회로부터 기회를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갈림길이 일단은 학력과 학벌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를 배워 독립을 하려면 어떤 조직이나 정보공유 집단 속에 우선은 들어가야 하는데 너무 학력이 없으면 그 문턱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 고생 끝에 거대한 전기회사를 설립하였고 사업 모집 광고를 냈다. 어떤 사람이 그 역시 초등학교만 나왔지만 사장 역시 초등학교만 나왔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어 그 회사에 입사 지원 원서를 냈다. 하지만 서류에서 불합격 처리되었다. 이에 화가 난 그는 회사 사장을 방문하여 항의하였다. 저는 초등학교만 나왔습니다. 사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람의 능력이 학력과 비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에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당신이 에디슨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고
기다릴 시간이 나에게는 없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결국 우리는 1차적으로 검증된 사람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인류대학을 나오면 이른 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 기득권 사회에서 학벌을 중시하는 이유는 그것 말고는 일을 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가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학교 교육을 무시한다면 사회로부터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확률적으로는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명심하여라. 학교에서 뭔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무식해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니고 학벌과 학력 이외에는 달리 사람을 판가름할 만한 방법이 없다 보니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을 말이다. 한때 여러 회사들에서 신입 사원을 능력만 보고 채용을 하겠노라고 선언하였지만 도대체 그 능력이란 것은 일을 시켜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에 결국은 다시 학력과 학벌을 보는 쪽으로 되돌아갔다는 점도 기억하여라. 둘째, 인류대 졸업자가 되면 일단은 고졸자보다 인건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예를 들어보자. 막노동꾼이었던 장승수. 그는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일찌감치 대학을 포기하고 술집과 당구장을 오토바이로 누비며 싸움꾼으로 고교 시절을 보냈다. 키 160cm, 몸무게 52kg의 왜소한 체격으로 포크레인 조수, 오락실 홀맨, 가스와 물수건 배달, 택시 기사, 공사장 막노동꾼 등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면서 대학에 수차례 도전하였으나 계속 실패하다가 결국 IQ 113의 보통머리와 내신 5등급의 낮은 성적으로 서울대학에 수석으로 들어갔다. 오래전 그가 쓴 책 제목이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이다. 지금은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하였다고 하므로 그가 적어도 예전보다는 많은 보수를 받는 일을 할 기회를 쥐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미국에서도 매사추세츠 공과대 프랭크 레비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5에서 34세의 남성 노동자 중 대졸자와 고졸자 간 소득 격차는 98년 50%로 벌어졌다. 기업과 공장이 자동화되면서 오히려 대졸자 선호 현상이 20년 전에 20%에서 30%에 가깝도록 늘어나고 있다. 단 여기서 명심하여야 할 것이 있다. 여기서 언급된 대졸자들은 인류대 졸업자들이다. 셋째, 학력이나 학벌이 좋으면 능력마저 뻥튀기 시킬 수도 있다. 예컨대 수년 전 어느 고교 졸업자가 화려한 학벌과 경력의 경제분석 전문가로 위장하여 책도 몇 권 쓰고 TV에도 등장하고 재벌 회장들에게 정기 브리핑까지 하면서 유명 인사가 되었으나 모 기업체에 스카우트되는 과정에서 우연히 학력이 들통난 사건이 있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몇 년 동안 그의 주변에 호화로운 학벌과 학력 소지자들이 즐비하였건만 아무도 그의 말에 이의를 달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게 세상이다. 능력이 있어도 학벌이나 학력이 없으면 인정받기 힘들며 능력이 없어도 학벌이나 학력이 있으면 일단은 숨을 수 있다. 넷째, 학력과 학벌이 좋으면 인맥 형성이 손쉽다. 기업체에서 원하는 사람은 수익을 창출해내는 사람이고 문제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소지자이다. 학벌이 좋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회 전반에 펴져 있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기가 쉽다. 이것은 사업이나 장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미래 지도자 양성을 교육 이념으로 삼고 있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 지역과 인종을 고려하는 이유 역시 학생들이 서로의 다양성을 배우고 졸업 후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휴먼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이득을 위한 친구 관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우정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세월이 흐른 뒤 만나도 거리낌이 없다. 제 아무리 지위가 높은 친구라 할지라도 고교 동창이라면 전화를 걸 수가 있고 찾아가 만날 수가 있다. 대학 동창들은 전공이 비슷하다 보니 사회 진출 이후 교제의 폭이 넓지 못하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건 학부모들이 자녀를 인류 중고등학교에 보내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나오게 되면 한국에서의 인맥은 아주 약하게 된다.
빌 게이츠가 마운틴 위트니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연설한 것으로 잘못 알려진 인생의 법칙 11가지 법칙 중 마지막 법칙. 공부만 하는 바보한테 잘 대해라. 나중에 그 바보 밑에서 일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라는 말은 그래서 진리이다. 아래에 인생의 법칙 원문을 실어 놓았다. 다섯째,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그들이 배웠던 것들이 쓸모가 있건 없건 간에 일단은 적어도 학습 능력만큼은 인정받는다. 학벌과 학력이 화려하면 집단 내에서 지위를 획득하는 데도 유리하다. 내 경영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하버드나 스탠포드 출신의 경영학 석사들은 정말 똑똑했다. 그들이 좋은 학교에서 배웠기에 똑똑해졌다는 말은 아니다. 똑똑했기에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었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학벌이 사람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기억해라. 일자리를 주는 집단에서의 1차적 잣대는 학력과 학벌이다. 가난에서 탈출하여 경제적으로 잘 살고 싶고 공부에 소질이 있으면 반드시 일대에 들어가 돈과 관련된 분야를 공부하고 환경이 허락한다면 공부를 더욱더 오래 많이 해서 그 분야에서 최고의 학력과 학벌을 갖추어라. 이 사회에서 학력과 학벌로 최고의 대우를 받으려면 공부에 있어서 반드시 극상 위층에 속하여야 한다. 그 계층에 속하여 파워 엘리트가 되어라. 그렇게 한다면 연봉을 남들보다 몇 배 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분명 존재한다. 전문 직업인이 되려는 사람들 역시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력과 학벌을 갖는 것이 일단은 유리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렇지만 명심해라. 좋은 학력과 학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첫 출발점에서 폼나게 설 수 있으며 가난에서 쉽게 탈출할 수 있다는 뜻이지 자동으로 부자가 되는 길이 열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왜냐하면 그 출발점에는 비슷한 학력과 학벌 소지자들이 다 같이 경쟁자로 서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공부를 잘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결코 없으며 창피해할 필요도 없다. 우선은 내가 위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교과목들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라. 내가 말한 정도만 알고 있어도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 없으며 학벌이나 학력 이외의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데 역시 전혀 어려움이 없다. 천재 앞에서 주눅 들지 말라. 항목을 다시 읽고 전공은 실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학력이나 학벌이 빈약한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 등등의 모든 항목을 참조하라. 빌 게이츠가 말했다고 잘 못 알려져 있는 인생의 11가지 법칙은 본래 미국 애들이 쥐뿔도 모르면서도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교육학적으로 고찰한 더밍 다운 아워 키즈의 저자 찰스 제이 사익즈가 신문에 투고한 글에서 한 말이라고 하며 본래는 14가지 법칙이고 아래 원문을 읽어야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다. 그의 책에서는 이 법칙이 나오지는 않지만 사명감 있는 교사라면 혹은 미국계 기업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면 원서를 읽어보라. 나는 자신이 미국인이기 때문에 모든 유색 인종보다 더 똑똑하다고 믿는 웃기는 양놈들 때문에 이 책을 읽었는데 좀 지루하다.